서원 문명란 문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황일봉입니다. 서원 문명란 연구소는 우리 민족신이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부단히 투쟁하셨던 우리 문명란 선생님, 또 통일을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하셨던 통일을 위한 또 통일신 우리 문명란 선생님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또 선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폭넓게 하기 위해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서원 문명란 문학연구소 내에 소위 현재 문해창작 학교 주간반, 야간반, 또 신앙송반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해창작 학교는 우리 유명한 조선희 교수님께서 열강을 지금 연 2년째 해주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학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서원 문명란 문학연구소 주간반, 야간반, 신앙송반 이게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원 문명란 문학연구소는 우리 서원 문명란 선생님께서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을 마치고 은퇴하시면서 후학들을 지도하시다가 정확하게 이제 4년 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4년 전에 우리 후학들이 선생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달하자. 그래서 4년 전에 서원을 호죠. 문명란 선생님 호. 서원 문명란 문학연구소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회원이 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서원 문명란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 정신을 이해하고 또 그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광주가 대단한 민주인권 도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서원 문명란 선생님이 평생 살아온 게 바로 민주인권, 평화를 실천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정립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 결국 우리 인간은 국가 권력에서 언제든지 침탈당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앞으로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특히 광주도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사실은 4차 산업을 누가 주도하느냐 아마 이런 전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창의성인데 이 창의성을 어떻게 인간 세상사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창의력을 많이 필요하고 그게 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문학활동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시를 창작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조선 교수님 지도를 받아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매일 보는 사물도 시를 쓰게 되면 전혀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나무에도 생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길가에 있는 그냥 무덤이 서 있는 큰 돌도 시인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생명력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돌도 살아있는 돌이 되고 때로는 5,000년 동안 죽어있는 돌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원 문명란 문학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창의성을 우리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널리 이렇게 알릴 수 있고 그걸 실천하는 중요한 문화예술 단체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공터의 풍경을 그 이현래 선생님 나오셔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공터의 풍경, 오정순. 공터에 내리는 비는 구겨진 절기의 줄기가 느릿합니다. 버려진 액자가 있고 시든 난 한 포기가 비에 젖고 있습니다. 일찍의 빗줄기가 지나가고 뿌리를 잡고 있는 바위에 푸른 이끼라도 살아날 듯 합니다. 깨어진 유리에는 깨어진 햇볕이 어울리겠지요. 반짝 비가 갠 공복의 허공엔 햇볕이 따뜻합니다. 소슬하게 바람이라도 불었는지 흔들린 낫잎 주변에 먹물이 번져 있습니다. 골목을 막 들어선 봄의 등 뒤로 아지랑이 배접이 구불구불하고 몇 년, 아니 몇십 년쯤 피어 있었을 꽃대가 피곤해 보입니다. 붉은 노을이라도 새들어 있는지 낙관엔 오래 흔들린 악력이 흐릿합니다. 낡은 시선만 가득한 풍경. 떠나온 벽의 경사가 누워 있습니다. 어쩌면 저 풍경에 크기만 한 흰 공터를 벽에 남겨 놓았을지도 모르지요. 상실의 흔적들이란 저렇듯 각이 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터의 담벼락이 비스듬히 그늘을 만들고 있고 어쩌다 풍경화 한정 걸리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 담벼.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공터의 배적으로 드러눕는 시간. 흔들리는 그늘들은 모두 저녁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제 그 어떤 풍경도 이 액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듯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시도 이렇게 그 낭독을 하거나 낭송을 하면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 의식이 바닥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글자가 부풀어서 마치 그 공터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공터의 풍경에서 이게 주제는 그 버려진 액자예요. 그 버려진 액자를 보고 이 공터의 풍경을 말했는데 그 공터의 풍경에 버려진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알고 이 시를 읽으면 굉장히 쉽겠습니다. 공터의 풍경. 공터에 내리는 비는 구겨진 절기의 줄기가 느릿합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구겨진 절기의 줄기가 느긋해요, 그냥. 네. 공터에 있는 것들은 다 느긋해요. 뭔가 쓰임을 받은 것들은 굉장히 그 집에서 있을 때는 이것들이 느긋한 게 아니에요. 촉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밥그릇도 촉을 세우고 있고 젓가락이나 숟가락도 촉을 세우고 있어요. 언제 쓰임을 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공터에 버려진 것들은 촉을 세울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버려진 채로 생을 마감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느긋하죠. 줄기가 느릿하고 느긋하면. 여기서 한번 슬러시를 딱 받겠습니다. 버려진 액자가 있고 또 긋고요. 시든 난 포기가 비에 젖고 있습니다. 긋고요. 일찍의 빗줄기가 지나가고 뿌리를 잡고 있는 바위에 딱 긋습니다. 여기 일찍의라는 말이 어려워요. 일찍. 이 일찍이라는 것은 뭐 일찍 뭐 당직 쓰고 일찍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찍은. 일찍이라는 것은 꾸준히 한결같이라는 말입니다. 꾸준히 한결같이. 이 말을 알지 못하면 좀 글 읽기가 어려우니까 좀 어려운 것들은 좀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푸른 있게라도 살아날 듯합니다. 또 슬러시입니다. 깨어진 유리에는 깨어진 햇빛이 어울리겠죠. 그렇죠. 깨어진 유리에는 깨어진 햇빛이 당연히 어울립니다. 그리고 깨어진 유리에 깨어진 햇빛이 깨어지지 않은 채로 있을 수는 없겠죠. 반짝. 비가 갠 공부구 허공엔 햇볕이 따뜻합니다. 비가 개고 나서 이제 햇볕이 비치고 있네요. 소설하게 바람이라도 불었는지 슬러시입니다. 흔들린 낫잎 주변에 먹물이 번져 있습니다. 자, 흔들린 낫잎 주변에 먹물이 번져 있다. 그 액자에 난이 쳐져 있던 거죠. 예, 난이 쳐져 있는데 이제 비가 이제 비 오고 햇빛이 반짝하니까 먹물이 이제 딱 번져 있는 겁니다. 골목을 막 들어선 고무종기로 아지랑이 배접이 구불구불하고, 배접이죠? 종이나 그 헝겊을 이렇게 덧붙여서 다시 풀로 바르는 거. 몇 년 아니 몇십 년쯤 피어있을 딱 슬러시입니다. 꽃대가 피곤해 보입니다. 붉은 노을이라도 새들어 있는지 그것까지 또 한번 긋고요. 낙관엔 오래 흔들린 악력이 흐릿합니다. 이건 두 번 이렇게 합니다. 연나누기가 이제 비로소 되고 있습니다. 흔들린 악력. 이 소나기 힘을 악력이라고 하죠. 네. 낡은 시선만 가득한 품종 슬러시입니다. 떠나온 벽의 경사가 누워 있습니다. 벽의 경사가 누워 있죠. 그 뒤에 벽이 있었는 모양이죠. 그림 뒤에. 이게 깨져가지고 액자가 버려져 있으니까 벽이 빛이 드물게 누워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 풍경은 크기만한 흰 공터를 슬러시입니다. 벽에 남겨 놓았을지도 모르지요. 슬러시입니다. 상실의 흔적이란 저렇듯 각이 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두 번입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있거나 빼앗기는 것을 상실이라고 하죠. 공터 담벽 비스듬히 그늘을 만들고 있고 또 슬러시. 어쩌다 풍경과 한 점 걸리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 담벽.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을 호화스럽다 그럽니다.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공터 대적으로 들어눕는 시간. 흔들리는 그늘들은 모두 저녁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모두 그 진짜 이제 저녁이네요. 저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어떤 풍경도 이 액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듯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풍경이 다시 그 액자, 깨어진 액자, 날이 찾은 또 낙관을 찍을 때 그 흔들리는 손의 힘까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그 낙관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림이나 글씨를 써놓고 자기 아고나 자기 이름을 써놓고 도장을 빵 찍습니다. 그 찍는 힘이 대부분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계약할 때도 도장 호 해갖고 뭐 힘을 넣잖아요. 이게 힘을 넣는 이유는 잘 되라고, 이 계약이 성사되라고, 틀림없이 믿는다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그 신호를 이렇게 딱 보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톡 찍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은행에서 그냥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그냥 찍어요. 그냥 은행에 있는 그 은행 직원들은 톡톡톡 막 찍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찍을 때는 힘주어 찍는 거예요. 사인할 때도 힘주어서 하는 거예요. 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계약이 틀림없다. 깨지지 말라. 근데 그림이나 글씨를 써놓고 낙관을 찍는 그 힘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의 지금 백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핵나누기나 연나누기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대체로 다 3, 4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호흡이 딱 그는 첫 번에 이렇게 보면은 공태에 내리는 비는 하고 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끊었어요. 공태에 내리는 비는 구겨진 절기와 줄기가 흐릿합니다. 느릿합니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접으로 써라했으면 여기서 끊었을 거예요. 공태에 내리는 비는 하고 내렸을 거예요. 아래로. 근데 이제 시인의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께서는 저보다 호흡이 좀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들을 보면 어디서 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읽으면 이게 다 이렇게 뭉쳐놨어도 알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무슨 뭐 핵나누기는 어떻게 해라, 연나누기는 어떻게 해라, 한 줄씩은 어떻게 해라, 산문시 또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라 하지 않아도 이미 시의 몸이 되면 이거는
직감적으로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기울어짐에 대하여 이제 좋은 시, 오늘은 참 대체적으로 좋은 시만 나오네요. 네, 기울어짐에 대하여 친구에게 세상 탈맛이 없다고 하자 끊습니다. 사는 일이 채우고 비우기가 아니냐며 거기서 끊어요. 조금만 기울어져 보란다. 참 여기까지만 해도 참 멋있어요. 생각해보니 옳은 말이다. 딱 거기서 이제 두 개의 슬래시를 합니다. 그 친구도 노천에 있던 그 친구도 폭탄주를 마시고 한 남자 어깨 위로 기울어져 짝을 만들어. 참 그 맨정신을 못 했는 모양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폭탄주를 여자가 마시고서는 그 남자 어깨에다 싹 한 게 남자가 너 잘 걸렸어 딱 하고 딱 갇힌 거죠. 내가 두 아이 엄마가 된 것도 끊습니다. 뻣뻣하던 내 몸이 남편에게 슬쩍 기울어져 생긴 일이다. 딱 이제 그렇습니다. 체게바라도 김지아도 삐딱한 세상을 보다 혁명을 하였고, 그러니까 체게바라도 김지아도 곧 끊고요. 삐딱하게 세상을 보다 혁명을 하였고 끊습니다. 어릴 때부터 엉뚱했던 빌 게이츠는 컴퓨터 실화를 이뤘다 끊습니다. 꽃을 삐딱하게 바라본 보들레르는 악을고소 세계적인 시인이고, 노인들도 중심을 구부려 지갑을 열듯 자신을 비워간다. 딱 슬러시를 두 개입니다. 구부려 하나, 비워간다 둘. 시도 돈도 연애도 안 되는 날에는 소주 한 병 마시고 그 도수만큼 그십니다. 슬쩍 기울어져 볼 일이다. 단순한 것 같지만 참 잘 써진 것 같아요. 예. 자, 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앞옆을 빗장으로 구름을 심어두고 눈썹에 발라붙은 진한 헉입니다. 진한 시간 헉이진다. 들목을 잠깐 떨구는 눈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지나는이 아니고 위에가 지난이 있어서 떨구는 눈으로 했습니다. 들목을 잠깐 떨구는 빗방울에 쪽물 들면 산 너머 그늘은 깊어 그리움을 품는다 이랬어요. 여기서 그 어떻게 보면 시조가 아닌데 앞여울 위에 그 두 수는 초장 중장은 그냥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 들목은 이제 골목이나 마을 입구 들어가는 데를 들목.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을 나들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들목. 네, 나들목. 들어오고 나가는 곳. 들목을 잠깐 떨구는 이라고 바꾸라겠습니다. 빗방울에 쪽물이 들은 거예요. 산 넘어 그늘은 깊어 그리움을 품는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데 기본 그 시조 일수가 초장, 중장, 정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조를 대체적으로 짓는 순서는 이래요. 시조나 시나 다 똑같아요. 어떤 단계가 있어요. 발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재거리를 찾아다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재를 찾아다니는 그 단계를 거치고 그 소재를 갖고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나가는 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고 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제일 마지막이냐면 감상을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읽어보고 감상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게 보고 괜찮은지 남한테 신부를 보내도 되겠구나. 또 이거 신부를 보내면 신부를 잘하겠네. 또 아니면 그분을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읽는지 일단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퇴고를 한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죠. 지금도 기억에 남은 제가 이거 하나 적어온 조그마한 시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어디에 특강을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갔어요. 방과후 교실이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시조를 먼저 얘기 나와서 한번 써보라겠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네. 선풍기를 썼는데요. 얼마나 잘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선풍기. 방에 있는 선풍기 배꼽을 누르면 귀여운 새 요정 나와서 춤을 춰요. 어울려 춤을 추다가 스르르 잠들어요. 이렇게 썼어요. 아니 저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이 쓴데 이 시조를 보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즉석에서 쓴 시가 이렇게 돼서 제가 그냥 적어오는 거예요. 이게 한 5년 넘었어요. 5년 제가 이제 그때 한참 농원을 하고 있을 때라서 제가 좀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상관초등학교라는 곳인데 제 농원은 멀지 않았습니다. 갔었는데 요걸 내가 그때 적어놓은 것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풍기를 쓰라겠는데 방에 있는 선풍기 배꼽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배꼽 누르면은 미풍 강풍 미풍 약풍 강풍 그러잖아요. 그게 귀여운 새 요정이라고 페이스를 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춤을 춰요. 그 다음에 어울렸죠. 서로 춤을 추다가 스르르 잠들어요. 타이머를 이게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러니까 저도 잠들고 선풍기도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글의 일대성이라는 거 이런 게 정말 저 노력 더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조라는 것도 단순히 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조를 꼭 이렇게 글 쓰다가도 뭐 세 줄 그거 못 쓰겠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해보시면은 글쓰기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시조는 45자에다가 그걸 가둬야 되잖아요. 내 자유를 일단 가둬놓고 내 자유를 거기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조는 시조 쓰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자유시를 쓰면은 더 잘 쓸 수 있어요. 네, 훨씬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 해보겠습니다. 기르 머리밭에 다소곳이 마음은 문패로 걸고 싶은 것. 은유죠. 마음은 문패.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글을 썼어도 잘 쓴 것 같아요. 마음의 문패. 이런 것이 은유예요. 네. 폐허 잠 속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거니 그럼 깊숙하게 숨겨진 기운생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분 다 알겠죠? 폐허 잠속이라는 것은 폐허라는 건 파괴되어서 황폐된 거니까 폐허된 잠이니까 불면의 밤이겠죠. 불면의 밤을 지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기르 머리맡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길머리, 끝머리 그래요. 이게 그 길머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끝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끝을 가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끝을 봐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끝을 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끝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네. 기현생을 일으키기 위해 애움길에 초롱을 걸어 제 몸에 부식도를 긋는다. 부디 가련한 마음 품어가라. 그 다음에 잘 가라 당부하는 모습이로다. 하루를 살아도 적꽃처럼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구원이 아니겠는가. 제가 그 금강초롱을 쓴 이유예요. 이게 관조예요. 제 나름대로 관조를 한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또한 구원 아니겠는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주저리 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네. 돌들을 보면 호이호이 소리치고 싶다. 이 돌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돌을 보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강가의 새를 쫓듯 허공을 확 휘젓고 싶다.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쫓다와 쫓다. 쫓아는 뭐뭐 새를 쫓아내다. 예를 들면 뭐 다른 거는 짐승을 쫓아내다 할 때 쌍티것을 써서 쌍지읒이죠. 쌍지읒을 써서 쫓다. 쫓다는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념을 쫓다. 아버지 유지를 쫓아서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 들쑥날쑥 모여있는 돌들. 이 들쑥날쑥을 옹기종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것들은 어느 별에서 날아온 새일까? 저것들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별에서 날아온 새일까? 가만히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는 돌들.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는 걸까? 새를 날리듯 울수제비를 뜨는 사람들. 저들은 돌이 전생의 새였다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날개를 접은 폼새가 과묵하다. 폼새라는 것은 그 형태, 그걸 말하는 폼새는 태권도 용어입니다. 1품, 2품, 1단, 2단 이겁니다. 또 아니면은 그 태권도 어떤 형태 하는 그런 태권도의 그 폼새를 말하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돌, 날아오르는 돌들. 이게 지금 돌이잖아요. 제목이 돌입니다. 돌. 네, 이 제목은 여백을 후려치는 바람처럼 여백을 강물을 후려치는 바람처럼 한순간이나마 비상의 기쁨을 맛보고 싶었을까. 몸을 솟구치는 것이
분수를 닮았다. 여기서는 분수를 닮았던 게 아니죠. 몸을 솟구치는 게 뭘 닮았어요? 새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돌들은 밤이면 어디론가 날아갔다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시를 찾고 한행 열심히 살펴보면서 고치면, 자, 이번 시간에는요 관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관조로 제가 어떻게 시를 썼는가 시연을 하는 제가 그 수업 자료 시트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시트지를 보면서 제가 시창작을 어떻게 했는가 진달래꽃을 다른 각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은 제가 진달래꽃을 생각했더니 그냥 불현듯 이 생각이 들어요. 제일 마지막 있죠. 저 능선 진부는 파도가 숯불처럼 지펴온다. 이걸 썼어요. 이걸 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쓴 거예요. 이걸 썼습니다. 한 줄을. 선생님들은 다 틀릴 수 있어요. 진달래꽃 사뿐 걸어오는 누이의 모습 같다. 어떻게든 뭐 쓰면 되는 겁니다. 일단 썼어요. 저 등선 진부는 파도가 숯불처럼 지펴온다. 자, 이걸 한 줄 써놓고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달래꽃에 대해서 그냥 썼습니다. 쉽게 써야 돼요. 자, 첫 번째 진달래꽃 뿌리에서 꾹꾹 불러내는 봄 소식. 이 진달래꽃을 뿌리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봄이 나 봄이야 그러잖아요. 굵게 딱 하면서 산에 온산천에 나 봄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뿌리에서 꾹꾹 이게 올렸어요 꽃을. 네. 그냥 외에도 있겠지만 올렸다는 표현으로 뿌리에서 꾹꾹 불러냈죠. 이게 저는 신이 주신 첫 번째 줄입니다. 저에게. 네. 그 다음에 진달래꽃은 어떻게 했냐면 슬픔의 온도가 붓다 하고 띄어서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썼어요. 슬픔의 온도가 붉어요. 진달래꽃은. 그 다음에 4번이잖아요. 4번. 분명 꿈이 아니었는데 마음 심지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이것은 제가 쓴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경우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은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진달래꽃하고는 저하고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저 능선 진부는 파도가 숯불처럼 지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부는 파도만 생각을 했어요. 파도인데 진부는 파도예요. 그래서 이제 진부는 파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뭐 내 지혜나 지식이나 내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쓴 것이 뭐였냐? 진부는 파도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1번 마음이 안팎으로 들쑤신다. 마음이 안팎으로 들쑤신다. 마음이 뭐 들뜬다. 뭐 얼마든지 다른 말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안팎으로 이게 들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부는 파도를 생각했어요. 여기 3번입니다. 그 새벽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해변은 서늘한 정적이 모래알로 흩어졌다. 진부는 파도가 모래알로 흩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진부는 파도예요. 5번입니다. 귓속으로 밀려왔다. 눈에서 빠져나가는 해조음들. 귓속으로 밀려오고 눈으로 빠져나가. 해조음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 파도 소리 또는 물결이 밀려갔다 밀려가는 소리. 해조음 뭐니까 저 백고동 소리 이게 아니에요. 착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해조음은 순전히 파도에 관련된 거예요. 철썩 이게 다 해조음이에요. 밀려갔다 밀려오는 이런 게 해조음을.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뿌리에서 꾹꾹 불러내는 봄 소식과 저등선 진부는 파도를 그대로 놓은 채로 1번하고 5번을 어떻게든 말이 되게 만들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시는 예를 들면 똑같은 진달래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도 진달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어도 진달래, 위에서 아래로 위로 읽어도 진달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1번 1, 4, 3, 2, 1, 2, 5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런데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 안팎으로 들쑤신다. 분명 꿈이 아니었는데 마음의 심지가 타들어갔다. 해변은 서늘한 정적이 모래알로 흩어졌다. 슬픔 온도가 붓다. 귓속으로 밀려왔다. 눈에서 빠져나가는
해조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여기서 넣고 빼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첨삭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얽히고 설킨 마음이 안팎으로 들쑤신다. 분명 꿈이 아니었는데 상념의 심지가 사들어갔다. 위에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서 상념이라는 말로 고쳤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변은 너무 동떨어지니까 서늘한 정적이 몰래알로 흩어지고 슬픔 온도가 붓다 그랬잖아요. 진달래가 붉다 보면 그냥 붓다고 하지 말고 슬픔 온도가 차갑다 이랬어요. 예. 정리를 했어요. 이걸. 저는 아무튼 모든 시쓰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시쓰기를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막 30편, 50편 가는 이유는 그 중간에 어떤 사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중간에 여기 몇 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곳에다가 이제 그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달래꽃 뿌리에서 꾹꾹 불러내는 봄 소식 얽히고 설킨 마음이 안팎으로 들쑤신다. 분명 꿈이 아니었는데 상념의 심지가 타들어갔다. 서늘한 정적이 모래알로 흩어지고 슬픔 온도가 차갑다. 귓속으로 밀려왔다 눈에서 빠져나가는 무성의 해조음들 저 능선 진부능 파도가 숯불처럼 지펴온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시가 정말로 시가 됐는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꾸로 씌익기입니다. 여기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선생님들 많이 있을 거예요. 거꾸로 씌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호를 써놓은 거거든요. 진부능 파도라고 제목을 하고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달래꽃이 진부능 파도라고 해서 이 시가 안 되면 이 시가 어딘가가 가운데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부능 파도. 자, 7번은 제일 나중에 있는 겁니다. 진부능 파도. 귓속으로 밀려왔다 눈에서 빠져나가는 무서운 해조음들 슬픔 온도가 차갑다. 서늘한 정적이 모래알로 흩어지고 분명 꿈이 아니었는데 상념의 심지가 타들어갔다. 얽히고 설킨 마음이 안팎으로 들쑤신다. 뿌리에서 꾹꾹 불러내는 봄 소식 저능선 진부능 파도가 숯불처럼 지펴온다. 어떻습니까? 감동이 안 오죠? 두 분 감사합니다. 새의 위치입니다. 날아오는 새는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무게가 중력을 거스르는지 우리는 가볍게 사랑하자. 중력은 뉴턴 관성법칙입니다. 돌리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위에 달과의 어떤 지구하고 관계가 만유인력이 있어 떨어지는 거죠.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요.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너한테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진다. 기분이 좋아서 싸우다가도 내가 너 기분이 좋아서 내가 오늘 져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져주죠. 끝까지 옵니다. 어쩜 눈이 내리고 있네. 겨울 겉에 온통 깃털. 이 공중에서 죽어가는 새는 중력을 거절하지 않네. 중력을 거절하지 않는 공중에서 죽어가는 이 새가 지금 뭡니까? 눈이잖아요. 아닌 눈이에요. 눈이니까 중력을 거절하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을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닥거려야 되겠죠? 죽은 사람처럼 말이 없네. 별 뜻은 없습니다. 오리시계입니다. 연못으로 들어간 발자국과 나간 발자국으로 눈은 녹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 첫눈 올때 발자국을 갖고 가면은 그 부분부터 녹아요. 또 돌아올 때 또 이렇게 발자국을 내잖아요. 그 부분부터 녹습니다. 관찰이 아주 대단한 거죠. 투시, 투사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한 거예요. 시침으로 웅덩이가 닫히고 방수까지 되는 시간들 참 대단해요. 그 오리는 오리털에 그 잔털에 그 기름이 있어서 절대 오리는 안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물에 젖지도 않고요. 그게 방수가 돼요. 물이 스며들거나 넘치는 것을 막는 것을 방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리는 손목이 없는 대신 뭉툭한 부리를 가지고 있다. 무심한 시부를 알린다. 시침과 분침이 거론하는 연못은 점점 얼어간다. 자, 녹았으니까 시침목 부침이 그 시침목 부침 자체가 오리예요. 오리가 이제 걸어 나고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녹고 다시 이제 언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잘 써지는 시 같습니다. 휠체어 달리기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되기 전에 단지 고철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휠체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고철에 불과했어요. 운명처럼 필요와 용도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최고치. 어쩌면 저 두 개의 바퀴는 생전에 불도저였는지도 모를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 감상을 다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